다주택자라도 1인 1주택자로 세팅이 돼 있으면 적어도 종부세 폭탄에선 벗어날 수 있다. 네. 증여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러면 증여를 가능하면 4월 29일 전에 해야 6월 1일이 넘어갔다라고 하면 가격은 더 뛰어올라요. 급하게 팔 사람들은 이미 다 팔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말이 많은데 실제로 과연 얼마만큼 올랐는지 지난해 좀 수치를 이렇게 비교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공동주택 가격이 너무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이게 서울 같은 경우는 19.9%나 올랐는데 이게 서울은 뭐 많이 오른 건 사실인데 그래도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그래도 많이 오르긴 했다. 이게 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 재작년 둘 다 14%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평균이 14%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개별 단지마다 이제 살펴보다 보면 뭐 30%, 40% 올라간 단지들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엔 거의 평균이 20%에 가깝게 올라갔는데 사실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이제 2021년도 예정안을 직접적으로 보시기 위해서는 그 전년도 거랑 같이 비교해 보시면 되게 좋아요. 2020년도와 2021년도 두 개를 이제 비교해 보면 오히려 정작 2020년도는 서울은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방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 그렇죠.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지방은 오히려 조금 줄어든 지역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서울이 많이 올랐다 해도 전국 평균은 그래도 안정적이었거든요. 우리가 작년, 재작년 다 뭐 이제 전국 평균은 5%대에서 움직였는데 저는 올해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전국 평균도 19%나 올랐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는 작정하고서 올린 거다. 그리고 저는 이거 숫자가 이게 잘못된 줄 알았었던 것도 하나 있었는데 세종시는 무려 70%나 올라서 그러니까요. 70%. 야 이게 정상이냐. 감면이 되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혜택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약간 조금 애매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우리가 2020년도 11월 달에 공동주택 가격 현실화율을 발표했어요. 무려 시세 대비 90%까지로 현실화율을 맞추겠다라고 아예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건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발표 이후로 이번이 첫 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일단 미친 듯이 올린 거고 그리고 아직 시세를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 계속적으로 올라갈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대책에 방금 전에 기자님이 물어보셨던 그 내용도 같이 있었어요. 왜냐면 공동주택 가격 현실화율을 올린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이거 증세 정책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어서 그러면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히려 재산세를 감면해 줄게 라고 당근을 던진 거죠. 당근책으로. 이게 부자 증세다라는 프레임 전국적으로 다 올리는 게 아니라 부자들만 내 대상이야 너네는 상관없어 라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한 건데 이 기준이 뭐냐 당연하겠지만 다주택자는 안 돼요. 1세대 1주택자여야 되는데 여기서도 공동주택 가격이 6억 이하만 그렇게 해서 감면해주겠다. 그것도 한시적으로 3년인데 이 감면도 무슨 파격적 반토막 내주겠다가 아니라 약간 감면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계산해보면 해봤자 10만 원, 20만 원도 채 안 되거든요. 그것도 한시적 감면인데 또 실질적인 혜택이 되느냐는 조금 의문인 게 공동주택 가격 6억 이하라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이번에 당장 이게 서울이니 경기도니 아니면 뭐 지방도 막 전국적으로 다 올리다 보니까 어지간한 광역시들도 이제 공동주택 가격 6억을 다 초과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서울 평균 중위값 아파트만 가격을 봐도 9억이 넘겠죠. 그쵸. 이게 9억이라고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사실 우리가 서울 중위가격이라고 보면 강남, 강북 다 포함된 거잖아요. 강북만 놓고 보아도 중위가격이 8억이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감면 대상이 없죠. 네, 없고 과연 얼마나. 올해는 감면 대상이라 하더라도 내년, 내후년도 공동주택 가격 앞으로 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막 20% 가까이씩 올려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세를 충족시킨다 했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 공동주택 가격은
뭐 한 6억 살짝 언더였어요. 내 거 아파트 시세는 8억인데 공동주택 가격이 예를 들어 뭐 5억 9천이다. 근데 네. 내년은 그렇죠. 6억을 무조건 넘어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 중위가격 이야기 하긴 했는데 사실 서울은 강남 강북 진짜 비싼 아파트들 다 합산된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서울의 평균가를 알기 위해서는 강북의 중위가격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강북 중위가격도 8억이 다 넘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내가 공동주택 가격이 예를 들어서 매매 금액 8억에 한 공동주택 가격 5억 8천 이 정도 된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내년은 내후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런 그 주택 처분 이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굉장히 문의 많으실 것 같아요. 그쵸. 네. 진짜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숫자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6월 1일 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6월 1일. 이게 과세 기준일이에요. 정확히는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데 이게 재산세, 종부세가 딱 6월 1일 하루 이날 하루에 딱 보유했냐 안 했냐 가지고서 1년치 세금을 이 사람한테 다 매기는 거예요. 네, 그럼 내가 6월 2일에 매도했다. 6월 1일에 매도했다. 라고 하면 6월 1일까지 보유했었으니까 매도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반대로 내가 세금을 피하고 싶다라고 하면 5월 말까지 매도해야 되고 매수자 같은 경우는 6월 1일 이후로 매수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런 식으로 가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 우리가 다주택자 같은 경우 종부세율 자체가 아예 높아버려요. 지금 1세대 1주택자다 혹은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외워야 되는 원칙 하나가 있는데 인별 1주택이 핵심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내가 1주택자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종부세율이 있게 되고 다주택자가 적용되는 종부세율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주택자의 기준은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 전국 3주택자예요. 그렇게 됐었을 때 세율 자체가 달라요. 그렇죠. 2020년도, 2019년도 1216 대책이 발표되고 한번 올렸었는데, 2020년도 710 대책이 나오면서 한 번 더 올렸거든요. 그래서 1주택자일 때 종부세율과 다주택자일 때 종부세율이 2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과표 자체는 똑같은데, 내가 예를 들어 종부세 적용 대상되는 과표가 5억이다. 근데 1주택자일 때 세율이랑 다주택자일 때 세율이 2배니까, 그러면 내가 쓸데없는 주택, 예를 들어서 똑같은 과표 5억이라 했을 때 그냥 5억짜리 과표가 5억이 되는 기준 아파트 한 채가 있는 거랑 그냥 5억짜리 하나랑 약간 과표 뭐 얼마 되지도 않는 조그마한 빌라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 빌라 하나 때문에 세금이 빵 터진다는 거죠. 다주택자로 되니까 세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공제도 9억이 6억으로 줄고 그리고 세율도 2배로 되고 하니까 갑자기 종부세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안 낼게 갑자기 몇천만 원이 돼버리는 매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쓸데없는 주택들 막 처분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때 처분하는 조건들이 하나씩 있어요. 제가 말했었던 것처럼 1인 1주택이 핵심이라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1세대 다주택자지만 예를 들어 아빠 한 채, 엄마 한 채, 아들 한 채다. 그럼 양도세 기준은 3주택자잖아요. 그래도 종부세 기준으로는 각자 1주택자예요. 각자 6억 공제, 6억, 6억, 6억 공제 각자 다 받고 그리고 각자 1주택자 세율로 가기 때문에 내가 1주택자냐 다주택자라도 1인 1주택자로 세팅이 돼 있으면 저도 종부세 폭탄에선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제 공동주택 가격이 20억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계산의 편리성을 위해서 뭐 공정시작가액 비율 같은 경우는 없다라고 예산해 보고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가장 심플하게 내가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면 공동명의가 유리해요. 내가 혼자서 그냥 20억짜리를 하나 다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20억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제가 9억 공제라는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럼 9억 공제하면 과세 표준은 얼마냐? 11억이죠. 그럼 11억에 대한 종부세율은 6억에서 12억 구간인 1.2% 구간이 적용되게 되는데 근데 이 경우에 부부랑 공동명의로 바꿔놨다. 그러면 제가 인당 6억 공제한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6억 공제하면 12억 공제가 되겠죠? 그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과세 표준은 인별로 가기 때문에 분리가 돼요.
그러면 남편도 과표는 4억이고 아내도 과표는 4억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각자 종부세율은 3억에서 6억 구간인 0.8% 구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종부세액이 막 쫙 줄어들게 된다라는 부분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1인 1주택으로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 했었습니다. 똑같이 이제 20억짜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았는데 네. 이 20억짜리를 내가 두 채인 거예요. 하나도 10억짜리, 하나도 10억짜리라고 해볼게요. 네. 그 경우에 이미 내가 부부 공동 명의로 두 채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죠. 이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음. 왜냐? 그냥 남편도 두 채, 아내도 두 채인 거예요. 50대 50씩으로 갖다 A주택, B주택을 둘 다 공동 명의를 가지고 있으면 남편도 2주택자, 아내도 2주택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각각 6억 공제 받았다 하더라도 여기서 적용되는 세율이 2주택자 세율, 우리가 4억이 과세 표준이라고 했었을 때 3억에서 6억 구간의 다주택자 세율은 1.6%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사례랑은 조금 다르다. 그럼 오히려 이렇게 고가주택이 두 개다라고 하게 되면 1인 1주택으로 세팅을 다시 하는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 하나, 아내 하나가 그쵸. 더 낫단 말씀이죠. 오히려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공동 명의보다는 단독 명의가 좋거든요. 그렇게 되면 똑같이 공제는 6억 받고 과세 표준은 4억이지만 3억에서 6억 구간의 종부세율이 0.8%니까 실질적으로는 내가 버티기 전략으로 갈 거다라고 하면 1인 1주택이 왜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증여세가 더 나올 것이냐, 이제 좀 그거를 또 손익을 따져봐야 될 텐데 어떨까요? 이제. 지금 당장은 독립세대주 요건 만 30세 혼인 소득 셋 중 하나를 충족하고 독립 주거 공간에 맞춰야 되는데 그거를 현재는 미충족 상태예요. 세대 원이에요. 라고 한다 하더라도 자녀한테 증여했어요. 그러면 아빠 한 채, 아들 한 채잖아요. 그건 종부세 피하는 거죠. 일단 1차적으로. 그리고 양도세는 당장 못 피한다 하더라도 자녀가 나중에 이제 뭐 독립을 하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떨어져 나가면 아빠 1세대 1주택자, 아들 1세대 1주택자죠. 네. 그럼 각자 비과세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증여를 생각하면 뭐 아내한테 증여하면 증여 공제액은 달라요. 네. 우리가 뭐 자녀한테 증여하려 했을 때 뭐 직계 좀비속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증여 공제, 근데 미성년자면 2천만 원 증여 공제인데 그런데 배우자는 6억 공제니까 배우자한테 넘기지라고 하는데 어차피 넘길 거면 뭐 공제 당장에 그런 거 생각하기보다도 언젠간 또 자녀한테 한 채를 마련해 줄 생각이 있으신 분들 있거든요. 그럼 지금 증여세 내려고 하면 이게 사실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래도 자녀한테 증여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제가 하나의 팁을 더 알려드리자면 이 영상이 언제 업로드 될지는 모르겠는데 증여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증여의 과표를 산정하려고 했었을 때 우리가 증여 과표 산정의 대원칙은 시세 증여예요. 네. 근데 아파트의 시세가 존재하나요? 시세가 당연히 있잖아요. 그런데 엄밀하게 세법적으로 말하는 시세랑은 약간 느낌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파트 시세라고 말하는 거는 막 실거래가들 뜬 것들, 그쵸, 예. 아니면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호가죠, 정확하게는. 그렇죠. 근데 동호수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개별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법적으로 말하는 시세는 정확하게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주식가치. 삼성전자 100주를 자녀한테 증여하려 했었을 때 그 삼성전자 종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정확한 시세죠. 일물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아파트, 똑같은 A 아파트에 33평을 증여하려도 동호수가 다 다르니까 그렇죠.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시세가 아니거든요. 그럼 시세는 아파트에는 적용할 수 없다. 그건 2순위로 들어가는 게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거래가예요. 그렇죠. 이게 2순위, 3순위는 감정가격, 4순위가 공시가격인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공시가격은 우리가 적용받을 수가 없어요. 아파트,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들이 다 찍혀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로 증여한다는데 내가 실거래가로 증여하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높은 실거래가들이 찍혀 나가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증여하는 게 좋겠다고 또 하나. 그리고 내가 또 실거래가대로 증여하기에는 너무 비싸.
그 하나의 팁 중 하나가 감정 평가를 받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기자님이 자녀한테 아파트를 증여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아파트 가격이 20억짜리예요. 20억의 실거래가가 또 찍혀 있어. 이거를 다 세금 내려고 하면 피눈물 나오거든요. 그러면 정확히 얼마에 증여해야 될지 몰라서 정식으로 감정평가 법인에다가 위례를 해서 내가 감정평가를 받았다. 네. 이거가 논리적으로 부정당해야 될까요? 일리가 있는 그쵸?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식으로 감정평가 법인에다가 내가 위례를 해가지고 감정평가 가액이 나왔어요. 그 가액으로 너무 터무니없게 나오지 않는 이상 그렇게 가액 받았었을 때 우리가 증여신고를 그 금액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위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럼 실제로 감정을 그렇게 개별적으로 받았을 때 조금 더 그쵸? 시세보다는 좀 더 낮게 그쵸? 나오나 보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낮추지는 못하는데 네. 한 뭐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싸게 넘길 수 있는데 그게 어디냐라는 거죠. 그게 어디냐고 또 간혹 개별 단지들 보다 보면 실거래가가 잘 안 뜬 단지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 호가는 막 20억인데 실거래가는 18억이 마지막이야. 네. 거기서 감정평가를 잘 받으면 좀 더 낮출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그렇게 낮출 수도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도 우리가 최대한 싸게 받으려면 시세가 높아지기 전에 실거래가가 막 찍히기 전에 빨리 받는 게 유리하겠다가 첫 번째. 자, 그럼 이거는 과표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했어요. 네. 근데 두 번째는 공시지가예요. 네. 정확하게는 공동주택 가격이고 공시가격이라 말하는데 이게 땅이면 공시지가, 주택이라고 했었을 때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네. 이 금액은 왜 중요하냐? 제가 증여 같은 경우 했었을 때 그 과표 산정할 때 공시지가는 정유 중요하지 않아요 라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증여 취득세 같은 경우는 공시가로 가요. 예를 들어 아파트가 증여지 20억이라고 해요. 내가 감정평가를 한 1억 싸게 해서 19억에 받아서 네. 증여를 했어요. 그러면 증여 취득세 같은 경우 19억이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의 공시가격. 지금 현재 그 아파트 공시가격은 한 14억이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14억의 증여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취득세 같은 경우가 더 높아지지 않으려면 이번에 2021년도에 막 몇 억씩 올려야 되잖아요. 이게 확정되는 시점이 언제냐? 2021년 4월 29일이에요. 네. 그러면 증여를 가능하면 4월 29일 전에 해야 28일까지는 그래서 해야 숫자가 중요하군요. 그쵸. 그래야 취득세도 몇백만 원이 더 아끼잖아요. 보유세 인상 관련해가지고 시장에 조금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나요? 이게 사실 시청자분들은 이게 제일 궁금한 그러니까요. 부분일 수도 이게 있을 것 같은데 매물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이제 집값 네.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정작 집값은 안 떨어지고 있어요. 안정세를 네. 찾기가 좀 힘들까요?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이 집 사기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래요. 네, 지금이 집을 살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따지면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집값이 떨어진 상품들이 있어요. 그거는 정확하게는 어디냐? 가치가 떨어지는 애들. 제가 앞서서 말했잖아요. 내가 다주택자인데 종부세 못 피해야겠어 가지고 팔아야겠어.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 뭐 매매 차익 뭐 해봤자 얼마 안 올라간 애들 얘는 뭐 그냥 정리해 하면서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서도 막 빌라 매물도 엄청 많아요. 오피스텔 매물 되게 많거든요. 그러고 막 지방에서 가치가 떨어지는 데들은 지금 매물 되게 많아요. 팔리지도 않고요. 그런 데들은 뭐 가격도 떨어졌죠. 지금 급매물도 막 속출하고 있고. 벌써 금매도 나오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급매물 없어요. 찾아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간혹 있을 수는 있는데 막상 아파트 단지를 찾아봤을 때 뭐 이제 부동산 사장님은 이거 싸게 나온 거예요 라고 하는데 뭐 이게 싸게 나온 건지 안 나온 건지 뭐 우선 그게 뭐 호가가 막 이제 실거래가를 예를 들어 뭐 한 13억을 찍었는데 막 호가 13억 5천이 나와 있던 게 뭐 13억 2천이 나오면서 3천만 원 나 이랬어요라고 하는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쵸. 이거는 뭐 싼 건지 뭐 안 싼 건지 뭐 아리까리한 매물들밖에 없고 뭐 나름 금매라고 하지 금매 같지 않은 금매들만 있고 막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매물 폭탄한다 우리 부동산 떨어진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막 6월 1일이 분수령이거든요. 네. 이때 세금이 양도세 종부세 막 다 바뀌어요. 그게 되니까
5월 말에 매물 폭탄 터진다라고 했는데 막상 아파트들 그리고 우리가 다들 찾는 그런 주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뭐 급매물이랄 게 없어요. 네. 매물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막 치고 나가지는 못한다는 거지. 그냥 횡보하는데 기자님 제가 5월 말까지는 잔금 쳐야 된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나오는 매물들이 5월 말 잔금 조건이 되게 많아요. 그럼 5월 말까지 지금 정말 촉박하거든요. 지금 벌써 3월 말이에요. 이제 2달도 안 남았어요. 그럼 사실 진짜 급하게 팔아야 되는 사람들은 지금 막 급매물들을 쏟아내야죠. 네, 우리가 네, 보통 네. 아파트 잔금을 2-3달 정도 네, 잡잖아요. 2달도 사실 좀 지금 빠듯하죠. 당장 네. 계약을 써도 촉박한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미 급하게 팔 사람들은 이미 다 팔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네. 지금도 급매물이 안 나오면 사실 안 나온다라고 보는 게 맞고 지금이 사실상의 지금 분기에서는 최저점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정말 급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잘 내가 예의주시하는 단지를 보다가 좀 싸게 나온 거 있다라고 하면 더 기다리지 말고 잡으셔야 되고요. 6월 1일이 넘어갔다라고 하면 가격은 더 뛰어올라요. 왜냐? 기자님 같은 경우는 막 내가 이제 팔려고 했어요. 뭐 A주택, B주택 딱 있는데 싼 거는 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던져도 돼. 별로 뭐 그냥 안 기다려도 되는데 A주택도 좋은데 B주택도 좋은데요. 뭐 이래저래 팔기도 아까운데 좀 그래도 이 가격에 팔리면 팔고라는 식으로 내놨는데 안 팔렸어. 기한이 지나버리면 그쵸. 이제 이미 네. 그리고 6월 1일이 됐어. 난 이미 종부세 한 번 냈어. 그러면 굳이 급하게 팔 필요가 없어진 거죠. 네.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얘기하는 이 기자님 지금 매물이 지금 손님 뭐 13억 2천에 하겠다라고 하는데 파시겠어요? 라고 하면 뭐 됐어요 이제 뭐 종부세도 이미 한 번 냈어 이제 해탈한 거죠. 그러니까 내년 6월 1일까지는 또 기간이 1년을 번 거거든요. 그냥 좀 가지고 있을래요? 라고 하게 되겠죠. 매물들이 싹 사라질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게.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2달 정도 남은 기한 내에 사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딜이 가능하기도 그쵸. 하겠네요. 마음 급한 그렇죠. 분들 경우는. 오히려 팔려고 하는 사람은 5월 말까지 이 말을 돌려서 말하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5월 말까지 내가 사는 게 중요하죠. 그럼 내가 진짜 극단적으로 하겠다. 한 달만 더 기다려봐서 그러면 진짜 한 달 만에 잔금 치를 사람이 더 적잖아요. 그쵸. 네, 현금 딱 보려고 있다가 딜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거 보름 만에 잔금 쳐줄게. 1,000만 원만 더 깎아줘요. 그러면 다 주택 뭐 종부세도 뭐 지금 몇 천만 원 나오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뭐 쿨하게 깎아주지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하기에는 5월 말에 넘기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현재 실장에 실제로 부동산에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고가 지역들은 급매물 없어요. 그러니까 6월 1일 된다 해서 뭐 폭락이 되는 건 없다. 지금 이미 사실 정답은 다 나와 있다라고 보면서 지금 내가 실거주를 하려고 한다. 1세대 1주택자를 마련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내 집 마련. 세금 폭탄은 다주택자들 문제거든요. 그러면 내가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금 집 사기가 너무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황이 올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럴까요? 맞습니다.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일단 2가지 포인트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일단은 공시 가격이 너무 낮아요. 우리가 재개발로 구역 지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거주 환경이 너무 나빠서 구역 지정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재개발 지역 탑2 하면 한남뉴타운 성수 전략정비구역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한남뉴타운 그 빌라 막 쓰러져가는 빌라도 매매 금액이 20억씩 해요. 거기 전세 아무리 그 한남동이라 해도 전세 1억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투자금은 거의 19억 들어가는 게 지금의 한남동이에요. 야, 그런데 이 20억짜리의 공시가격 얼마일까요?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절반은 되지 않을까요? 10억? 더 낮아요. 더 낮아요. 8억 정도 합니다. 우리가 20억짜리 아파트라고 하면 공시가격이 지금 아무리 못해도 한 14억. 이번에 올라가면 막 15억, 16억 막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개발은 반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나마 한남은 공시가격이 높은 축에 속해요. 예를 들어 노량진 뉴타운이다. 노량진 뉴타운도 매매 금액은 한 13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 공시가격은 3억 정도밖에 안 하고요.
우리가 얘 노원구 상계뉴타운이다 막 이렇게 좀 멀리 가게 되면 매매 금액은 뭐 한 4억 5억 해도 공시가격 1억밖에 안 해요. 그러면 애초에 과표 산입 자체가 되게 낮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재개발도 공시가격이 올라가긴 해요. 애초에 워낙 낮다 보니까 올라가도 별로 티가 안 나는 거지만 또 좀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두 번째 포인트로서 이게 극복이 돼요. 자, 무엇이냐? 일단은 첫 번째 포인트는 과표 자체가 워낙 낮다. 근데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게 공시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다 피해 나와요. 왜냐? 공시가격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당연하겠지만 내 감정 가격도 높아지겠죠. 그럼 내 감정 가격 높아지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포인트에서 이제 또 파생되게 되는 건데 내 감정 가격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분양가 상한제 정면으로 돌파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최근에 가장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슈됐었던 게 바로 신반포 3차 경남 아파트 재건축 일명 레명 원베일리. 여기가 원래 허그 분양 보증 받았었던 금액이 워낙 낮으니까 이건 뭐 후분양을 하니 뭐니 뭐 이런 식으로 막 난리를 피우다가 그래도 분양가 상한제를 한번 심사를 받겠다 하면서 갔는데 그 분양가 상한제 심사 결과가 역대 최고 분양가를 뚫어버렸어요. 그렇죠. 충격적이었죠. 그러니까 원래 분양가 상한제를 정부가 목표로 했었던 거는 이제 원래 허그 분양 보증 통제보다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 게 더 낮게 치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분양가 상한제 원칙 자체가 이제 땅값, 건설 원가, 그리고 또 적정 이윤 이런 식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잡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다 보니까 무엇보다 땅값을 후려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강남의 땅값 자체가 얼만데.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금액이 역대 최고가를 찍으면서 정면을 돌파해버리고 허그 분양 보증 가격보다 더 뛰어 올라가다 보니까 다들 그냥 축제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당장 둔촌 주공 같은 경우는 허그 분양 보증 가격 너무 싸다 하면서 막 조합 파행을 일으키다가 그럼 우리 분양가 상한제로 정면 돌파해보자 라고 하면서 들어가고 지금 분양가 상한제로 다 막 이제 움츠려 있었던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이 분양가 상한제 해볼만 한데? 라고 하고 있고 이게 지금 현재 초기 지역이다. 아직 분양가 심사까지도 멀었다라고 한 데들은 그냥 꽃놀이패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분양가 걱정할 거 없다. 그래서 재개발 이거는 재건축도 마찬가지인데 재개발 재건축다. 공시가격 인상 뭐 괜찮은 것 같아. 우리 분양가 더 칠 수 있어. 이런 거죠. 공시가격 인상을 또 반기는 또 쪽이 있는 그렇죠. 거네요. 이게 정부의 정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상충돼 버리는 거죠. 무슨 정부는 원래 처음에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 통제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을 낮춰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저 일전 영상에서 한번 소개했었잖아요. 그렇죠. 이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했었었는데 공공 직접 시행자 방식으로 가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미부과하겠다, 그렇죠. 2년 실거주 요건도 미부과하겠다라고 하면서 당근들이 제시해 주잖아요. 근데 뭐 민간 재건축으로 가도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없어. 우리 뭐 임대주택 싫어라고 하면 이렇게 가도 된다라는 거죠. 네. 한 채 쪽으로 좀 수요가 쏠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똘똘한 차를 갈 때 여기서도 한 채를 더 할 때 재개발 재건축도 주목해 보면 좋다. 이 국면을 해결해 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제가 오늘 영상 쭉 길게 설명해 드렸는데 사실상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 한번 해드리자면 일단은 종부세를 1차적으로 피하려면 1인 1주택자로 재편을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내가 1세대 1주택자는 사실 종부세 부담 많지 않다는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근데 다주택자들 문제인데 그런 쓸데없는 주택들은 가능하면 처분하고 처분하기 너무 아까운 주택들만 있다. 그러면 자녀한테 증여하든 배우자한테 증여하든 해서 1인 1주택으로 종부세를 버틸 수 있게 세팅을 하자. 그리고 그러면 세팅 정도가 아니라 내가 뭐 하나를 더 사고 싶어 라고 한다라고 하면 종부세를 피할 수 있게 재개발 같은 경우는 과표가 워낙 낮고 또 관리처분 인가나서 이주 철거돼서 멸실까지 됐다면 취득세, 종부세, 소득세, 양도세 다 해결이 되다 보니까 내가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중에서도 재개발 쪽 예의주시하시면 정말 좋겠다라고 보유한 사람에 대한 입장 그리고 투자를 하나 더 하려고 하시는 분에 대한 입장 이렇게 두 군데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 보유세 인상 또 그 후폭풍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좀 대처하면 좋을지 말씀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1가구 1주택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정부도 사실은 그 취지 방안이 좀 그거인 것 같고 또 세금을 낮추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